시리아 내전이 발발 13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군이 승리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13년간 이어온 우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시리아 정권을 뒷받침해주던 러시아와 이란의 역량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자 이때를 틈타 시리아 반군이 기습 공세를 퍼부었고 53년간 대를 이으며 유지된 아사드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 즉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정권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데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의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전은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졌고 2014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발호하며 갈등 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며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내전은 최근 글로벌 지정학이 급변하면서 극적인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거의 모든 군사자원을 쏟아부으며 약 3년간 소모전을 이어온 상태이고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전쟁 국면에서 여력이 소진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구조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팽팽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낸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근거지인 북서부에서부터 친티르키예 무장 세력과 합세해 대대적인 기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정부 영토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이 급격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정부군의 승리로 여겨지며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거기에 친러 성향인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아사드는 승리 깃발을 99%는 꽂은 상태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반군이 정부군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아사드 정권에 공을 들여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 아사드 대통령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 탈출해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FIGHTRADAR24를 토대로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반군에 함락됐다는 보도가 나온 무렵 이곳 공항에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다. 여기에 아사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라사드는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로 아버지인 하페즈 아라사드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직을 세습받은 독재자였습니다. 취임 직후엔 과감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곧장 철권 통치를 답습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살인가스,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런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육해공군 기지를 세우고 시리아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위한 지렛대로 삼아왔는데요. 그동안 반군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지난 7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의 구심은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조직 HT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보다 무력이 약했던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13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서방, 반이스라엘의 기조를 내세웠던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한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반군편에 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과 같은 배를 타고 있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친서방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튀르키예의 눈에 가시인 로자바나 쿠르드족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중립을 깨고 시리아 반군편을 들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오랜 불만을 배신으로 되돌려주었고, 이는 곧 시리아 반군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역시 배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남북으로 포위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헤즈볼라가 버텨온 것은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를 통한 이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마저 끊긴 셈이니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기존처럼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시리아를 중동전 개입의 교두보로 활용하던 러시아는 중요한 요충지를 잃은 셈이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도망간 시리아의 독재자가 살던 집이 공개됐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재자의 집에는 초호화 명품과 슈퍼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도주한 후 시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고가의 물품을 약탈하고 가구를 파손했고, 이 같은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서는 페라리 F50과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최고급 차량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페라리 F50은 349대만 생산된 한정판이라며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아우디, 벤츠, BMW 등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고가의 의류와 가구 등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통령궁은 고가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리아의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파디 마즈는 대통령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냉장고는 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에르메스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내인 아스마 여사는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한때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의 자녀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는 소탈한 모습으로 영국의 다이애나비와 비교됐습니다. 하지만 아스마 여사는 내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억 원대의 사치품을 사들여 서방 언론으로부터 시리아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6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 값비싼 슈퍼카들이 즐비했다니 시민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리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군 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전력을 지닌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이었던 2000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과 911 테러라는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알졸라니는 점점 종교적 헌신과 전투적 이념에 경도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가 된 이후 알카에다에 합류했습니다. 온건책으로 인해 시리아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한 책략가로 생각되지만, 반대파들은 알졸라니를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2012년 알루스라 전선이 알카에다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식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알루스라 전선이 HTS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미국은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민주화가 아닌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 지도부 역시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며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봄이 언제 올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이처럼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 LSAM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의 개발을 완료하자 이미 중동의 두 국가들이 한국에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LSAM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중동의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도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해당 국가는
우리 방산업체에 RFI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무기 도입의 첫 단계로 무기의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비 수출 승인이 나오자 방산업체들은 해당 중동 국가와 LSAM의 기술,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해당 중동 국가는 구매 요청서까지 우리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도 우리 측에 RFI를 보내 예비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LSAM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LSAM에 대한 이딴 러브콜은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관심을 보이는 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 LL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천궁 LL은 앞으로 10년간 생산 계획이 가득 차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 무기를 원하는 중동의 두 국가는 어디인지 조만간 알려질 듯 싶습니다. 더 많은 호마르K가 합류했다. 정밀도와 장거리 타격으로 알려진 호마르K 로켓 발사 체계로 부대 전투력이 상승했다.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K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면서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예아 제1포병여단이 호마르K 다연장 로켓 시스템 4세트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력화되면서 놀라운 위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K9자주포, 호마르 A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이어 호마르K는 세 번째로 도입한 신형 장비라고 했습니다. 1포병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주와 국경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호마르K가 수도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국경에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호마르K의 국경 배치는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호마르K는 최근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경과 마주한 1포병여단에 배치되는 호마르K는 한국이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를 달아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제7전술 미사일 비행대가 해체된 2005년 9월 말 이후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무는 굉장한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한국제 최신 K2흑 표전차로 단거리 교전에 나서고 K9자주포로 40에서 50km 표적을 제압하며 호마르 K로 300km 안팎의 표적을 타격할 위력적인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호마르 K를 받아본 폴란드군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배치된 폴란드 제18포병연대 제3미사일사단에서는 호마르 K15기를 도입하면서 병사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MARK 시스템에 장착된 발사장치 모듈을 사용하면 패키지에 장착된 포드에 따라 CG-80 로켓 6개 또는 CTM-290 로켓 2개 또는 CG 로켓 하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무 가이드 트래킷 80이며 대략 사거리가 80km인 미사일입니다. 천무 전술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90km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휘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의 사용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대 지휘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보증이 적용되는 새 장비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테스트가 군에 도입하기 전에 이 장비를 테스트한 사용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대표와 군비청, 미사일 및 포병부대,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한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테스트가 이 시스템의 무결점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대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K9자주포를 도입하고 이제 K2 전차까지 도입하려 하는 루마니아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통과할 수 없는 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23일 폴란드는 다시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동부 국경을 강화하는데 복잡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로 강력한 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천무 다연장 로켓에 새로운 미사일을 제안한 것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8. 이미 80km의 사거리 CGR-80에 더해 KTSSM의 수출형인 290km의 사거리를 가진 290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합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즈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9월 23일 한화, 폴란드 다연장 로켓 전투함 킬러 ASBM 미사일 통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는 원래 위성항법 및 관성항법 GPSINS로만 유도돼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CTM-MR 미사일을 개조하여 배를 추적하고 격침시키는 능력을 갖춰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조할 수 있다는 보관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아이존 CTM-MR 미사일의 기수 부분에 적외선 IR 탐색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달리는 적외선 탐색기는 표적을 탐지해야 할 종말 단계에서 뚜껑과 비슷한 슈라우드를 분리해서 적함선을 추적하는데, 이 구조는 한화가 만들고 있는 LSAM의 ABM 대탄도탄 유도탄, 일명 한국판 사드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AM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천무에서도 전투함 킬러로 불릴 대합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제1포병여단에서 왜 그토록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즈한국 김민석 위원은 폴란드가 이번에 제안받은 대함 미사일을 자국의 해안방어 시스템에 통합할 경우 러시아 소유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전투함 없이 봉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구매한 노르웨이제 대함 미사일 NSM과 함께 쏠 경우 러시아 전투함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앞으로 비싼 대함 미사일 대신 대지 및 대함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천무 ASBM을 사용하면 비공, 비룡해, 천무 ASBM으로 구성된 3단계 해안 방어 미사일 전력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천무에 장착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중동 국가들도 탐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도 좁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을 견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제 대함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국가들은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 천무 로켓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소식을 가장 반길 만한 국가는 오래전부터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노르웨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길게 북극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 전투함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군사 정보를 주로 다루는 하크메이스는 9월 21일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흥미롭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천무에서 쏠 수 있는 총 4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사거리 80km, 160km, 290km, 290km로 적어놓았습니다. 하크메이스는 이 사진에서 노르웨이 군대를 위한 K239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정부, 콩스버그는 현재 가장 빠른 배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도 최고인 K239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양하고 흥미로운 K239 미사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160km의 대함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290km 이상의 미사일은 한국이 고객을 위해 MTCR을 우회하여 새로운 45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준비할 것이라는 소식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노르웨이에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크메이스는 특수 미사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K239 미사일은 HIMARS 탄약보다 10에서 40% 저렴한데 K239는 미국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현대식 로켓 포병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만 해도 약 370여 대를 보유할 계획이며 폴란드가 주문한 288대의 K239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문한 알려지지 않은 양을 합치면 엄청난 수가 생산되었고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육군이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해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2전차 4대와 K9자주포 3문 전투지원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해군도 카타르군과 최초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해군의 천왕봉급 4900T 상륙함 노적봉함이 카타르 도하 근해에서 카타르와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 육군의 저력을 보여주고 K2전차와 K9자주포 등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기동성과 저피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격 메리트에서도 다른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대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는 1,100억 원으로 총 생산가 2조 6,272억 원, 이를 20대로 나누면 대당 1,300억 정도입니다.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1대당 1,500억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억 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사실 당초 목표로 했던 1,000억 안팎의 가격 형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KAI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 원은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추후 양산에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KAI가 자체 투자한 분담금 일부를 군이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금입니다. 분담금을 다 낸 뒤 다음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KAI가 받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빼면 KF-21의 20대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과 AESA 레이더를 제외한 KAI 순수 제작 KF-21 1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받은 엔진과 레이더에도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종 대당 단가는 950억 원으로 형성되죠.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적게는 5배가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용 시 소요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 대비 낮은 비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KAI가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지비가 저렴하며 국산 전투기와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약 7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면 대부분의 부품을 이미 국산화 상태입니다. 즉 고장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쉽게 부품을 구해 수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급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16V, F-1BEF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펜스 위크와 디펜스 뉴스의 에어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B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형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저피탐의 설계를 지니고 있어 스텔시에 대한 확장성 등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다소 어이가 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자국 내 네티즌조차도 선거철이 끝난 쇼맨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할 정도인데요.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뒤르키예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에 2023년 초도 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 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의 쪽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이렇게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지적 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지지율을 띄우는데 성공했던 칸의 두 번째 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2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저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1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Su-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Su-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Su-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Su-57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Su-30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Su-30M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대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오늘날 KF-21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단몇 개국만이 지니고 있는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죠. 주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항공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 한화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지휘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의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 즉 섭씨 1520도 P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필요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에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적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HION, MEDIA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과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vs 한화의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부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 훈련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분야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비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K2전차와 K9 주포가 드디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 LST-2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해 K2전차 K9 자주포 등 장비와 병력을 전개시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기갑전력이 중동에 도착하자 중동 전 국가들의 관심이 지금 카타르 도하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했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 11사단 중대 규모의 부대가 지난 9월 24일 카타르로 훈련 파견을 위해 출국했는데 20여일 만에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해 한국산 무기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육군은 K 전차 4대, K 구자주포 3운과 전투지원 장비 6대 등 총 14대와 철저히 훈련된 11사단 장병 100여 명을 보내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K 전차와 K 구자주포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현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K 전차와 K 구자주포는 산악 지역이 많은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견을 위해 11사단 장병들은 7개월간 현지 사전 답사, 언어 습득, 혹서기 체력 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의 특수병들이 와서 펼치는 K 전차와 K 구자주포 현지 시연은 중동 국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K 전차에 달린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K 구자주포는 STX 엔진이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K 구자주포는 지난 2020년 UAE와의 수출 협상이 진척이 되었으나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특히 과거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시킨 K 전차, K 구자주포를 이번 현지 훈련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거대한 중동머니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UAE가 프랑스 구형 전차 100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현대로템은 K 전차 사막형 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AE에 대한 K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 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티르키의 한 매체는 한국이 독일을 제거하다 K 전차는 곧 한국 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독일산 부품이 너무 비싸 중동 국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1500마력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으나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채택이 늦어졌지만 이제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2년 2조 원의 K 구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집트가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써온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서둘리 한국산 엔진을 개발했고 이집트는 환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산 K 구자주포를 전달받으면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K 구자주포가 이집트 제2야 전군 제육기갑사단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K 구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연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이미 200문을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K 구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는 벌써 중동 지역을 대비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생산 라인을 추가해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중동의 카타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도 K 구자주포 연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K 구자주포를 가진 포병부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인데 이 훈련에는 에스토니아 K 구자주포 6대와 폴란드 K9 3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K 구자주포로 나토의 동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코스친스카 소령은 K-구자주포를 앞세운 포병부대는 원거리에서 첫 번째 최전선에 발사되어 적의 요새, 기반시설 및 차량을 파괴하고 보병과 기갑부대의 공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8일 폴란드 K-구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장에서는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K-구자주포가 어떻게 공격하고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병사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여 적의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방 6발을 쓸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험악한 동부 국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포를 쏘고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빠르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K-구의 장점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국방부 로만 피에디욱 대령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시스템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지난 10일 폴란드가 기록적인 K-구자주포 인수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식 포병부대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7일 폴란드가 12대의 K-구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08대가 되었는데 2026년까지 총 212대의 K-구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는 오늘날 대륙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포병부대 중 하나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K-구 자주포를 획득함으로써 폴란드는 이미 몇몇 비슷한 유럽 국가들의 포병 역량을 뛰어넘었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77개의 CAESAR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약 100개의 PANGERHAUBRTG-2000을 운용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런 방산 강국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구자주포는 이번에 중동으로 가서 극한의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지만 최근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구자주포의 혹한에서 버티는 능력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랩 곡사포는 K-구자주포의 튼튼한 차체를 기반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크랩 곡사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이면서 천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겨울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기에 핵심 전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혹한과 혹서에서 모두 기동이 가능한 K-구자주포는 어떤 나라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 군사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호주 최초의 헌치맨 자주포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지난 12일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뒤늦게 호주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K-구자주포는 연말 호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테스트 중인 호주형 K-구자주포 AS9 헌치맨 시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찍혔는데 K-구를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중동, 유럽, 호주까지 K-구자주포를 수출하고 현지 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이제는 궤도형인 K-구자주포 말고도 차륜형까지도 2027년까지 개발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에서 5일 충남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 차륜형 자주포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모형은 K9A 자주포에 적용되는 무인 포탑과 차체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K9를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궤도형 대신 차륜형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영국이 K9A를 제치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정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쟁 접경 지역 국가들은 방어력이 좋은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선정하지만 후반국들은 신속한 병력 전개에 유리한 차륜형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이 수요까지 한국산 자주포가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차륜형에서 앞서 있는 독일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뒤
미주 중동 유럽 시장 수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방부라 불리는 전력을 가진 한국은 포방부의 핵심인 자주포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하나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러월리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하나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 3배치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총 27개 K방산이 총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는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 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 에이전 타이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 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하나그룹의 방산 3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잠수함 장보고 3IR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 3배치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스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킬로미터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 이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 3배치 2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 3배치 2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한화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 3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 3 잠수함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 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 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배치 2 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 3배치 2 입원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 3배치 2 입원함은 배치 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 3배치 2 입원함은 배치 I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 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암무함 등 배치 1 3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 2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 3는 소형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형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야간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러시아 전역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브리안스크, 로스토프는 물론 보로네시, 크라스노다르, 리페크 지역에 다수의 드론이 날아들었고 모스크바는 물론 모스크바 북쪽의 트베리 지역까지 드론 공습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격추했다고 주장한 드론의 숫자만 158대였는데 격추하지 못했거나 발견조차 못한 드론까지 포함하면 이번 공습에 동원된 드론의 숫자는 200대가 넘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습에 사용한 드론은 소형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엔진에 합성 수지로 만든 동체와 날개를 붙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동 비행 칩셋과 비행 제어 장치를 결합해 만든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스텔스도 아니고 비행 소음이 아주 클 뿐더러 비행 속도가 시속 1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단 발견만 하면 소총을 쏴서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느린 드론에 대응하지 못해 거의 모든 국경 지역에 일선 방공망이 뚫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석유 저장 시설과 군수 창고가 드론에 피격됐고 남쪽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젤레즈노고르스크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처리 시설 영내에 드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서 크렘린이 가장 놀란 것은 모스크바 방공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남쪽 카시라 화력발전소가 드론에 피격됐고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코나코보 화력발전소도 드론에 맞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 직선거리로 10km에 있는 모스크바 정유소도 드론 피격 후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크렘린 동쪽에 있는 모스크바 정유소는 이 드론의 순항 속도로 비행할 경우 크렘린까지 단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드론이 크렘린 정남쪽 방향에서부터 모스크바 시내 상공을 관통해 들어왔고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의 명중한 드론도 모스크바 남서쪽에서부터 똑바로 북상해 모스크바 서부 상공을 유유히 통과해 목표물까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작심하고 모스크바에 이번 공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드론을 날릴 경우 다음번에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9월 2일과 3일에 연달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겨냥해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방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공군력이 항상 열세였고 미국의 고성능 폭격기들이 침투해 들어와 핵무기를 투발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공군 외에 방공군이라는 독립군종을 따로 운용하면서 사거리, 고도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양의 방공무기들을 빼곡하게 중첩 배치해 운용했습니다. 모스크바 방공작전은 지난 2015년에 푸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창설된 제1레닌 특수목적 방공미사일 방어군이라는 부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예하의 4단급 방공부대들을 여럿 두고 있는 야전군 규모의 대부대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방공무기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최정예 방공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좋다는 방공무기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2023년 5월 2일 크렘린에 2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들어 지붕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견호했고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러시아 전국의 방공무기들은 물론 돈바스와 크림반도와 같은 최일선 전장의 야전 방공무기까지 끌어와 전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S-500부터 BUK M3에 이르기까지 중장거리 방공포대가 무려 22개, 미사일 발사대 숫자로 따지면 90여 개가 있고 단거리 방공포대가 식별된 것만 9개, 미사일 발사 차량만 세어봐도 40대가 넘는 엄청난 숫자의 방공무기가 배치돼 있었고 다수의 전투기도 공중 초계를 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 바로 옆이 뚫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도 많이 놀랐을 것이고 모스크바보다 몇 세대 떨어지는 방공무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김정은도 이번 사건을 보고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현재 평양의 방공망은
이번에 뚫린 모스크바 방공망보다 2세대 이상 낙후된 구형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7년 세파랗게 어린 아마추어 조종사가 뚫었던 모스크바 방공망이 지금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무기들과 같은 모델들입니다. 평양은 중부 지역 전체를 맡고 있는 광역 방공 무기인 S-200, 서방 세계에서는 SA-5라고 부르는 장거리 방공무기 방공우산 아래 중거리 방공무기인 O-75, S-125, 그리고 다수의 고사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75는 사거리 45km의 지령유도 방식 지대공 미사일로 서방 세계에서는 SA-2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S-125는 사거리 35km의 지령유도식 지대공 미사일로 서방 세계에는 SA-3 고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무기입니다. 당시 소련군이 훨씬 더 많은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공작전 능력을 따지면 당시 소련군이 지금 북한군보다 나았습니다. 더군다나 소련군의 이러한 방공망을 뚫은 것은 미국에서도 민간용 경비행기로 많이 쓰는 세스나 172 모델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당시 기준으로 이제 막 조종면허를 따서 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갖고 있었던 18세 소년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소련의 모든 방공 자산이 집중 배치된 모스크바 서부 지역 상공을, 그것도 경비행기가 유유히 통과해 소련 서기장 집무실이 있는 모스크바 한복판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 착륙했다는 것은 당시의 소련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당시 소련군 방공 시스템과 같은 장비라는 것이고 배치 숫자도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평양을 공습할 한미연합군의 공중자산은 세스나기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자산들입니다. 40년 전 세스나기에도 뚫렸던 방공망의 하위 호환 수준인 평양 방공망이 스텔스기와 스텔스 순항 미사일, 전자전기 등으로 무장한 한미연합공군의 공습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련과 러시아의 방공무기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윗사람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용 재원과 실제 무기 재원이 다른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이른바 했다 치고 된다 치고 그렇다 치고라는 인식이 팽배해 실무자는 거짓말을 하고 윗사람은 적당히 넘어가주는 풍토가 무기체계 개발과 제작 과정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만들어지는 무기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검수를 거칠 가능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 권위주의 국가들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예하 부대에 대한 통제가 매우 심하고 일선 지휘관들의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적기가 나타나면 쏴야 하는데 일단 상관이나 정치장교, 보위장교에게 물어보고 여러 계통을 거쳐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작전은 중앙의 통제를 매우 강력하게 받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는 자신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식별할 능력도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에 뚫린 모스크바도 조기 경보기 초계가 없었고 북한은 아예 조기 경보기가 없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장군의고 록에서 북한 열병식 때 폭격해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작심하고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지도부는 10분 안에 괴멸됩니다. 전술함대지 미사일로 불리는 해룡이 서해상에서 발사돼 남포 외곽 북한 영해선 밖에서부터 저공 침투 비행을 시작하면 영해선에서부터 김일성 광장 주석단까지 날아가는데 4분 20초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단 2발이면 광장 전체와 주석단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막거나 대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방공망은 40년 전 경비행기에 뚫렸던 모스크바 방공망보다 취약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 한미연합공군이 작심하고 공격에 나서면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전부대원의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